사랑하는 우리 태건 가족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1년째가 됐네요. 이 대한민국 땅에서 학생들에게 한국사를 가르쳐온 역사를 읽어주는 남자 설민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 역사 좋아하십니까? 역사 사랑하세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 여러분들이 이 역사에 대한 사랑은 세계 최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평소에 자주 접하는 그 대중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뭘 통해서 주로 많이 접하나요? 뭐 책도 있고 영화도 있고 드라마도 있는데 여러분들 저 책을 많이 읽으세요? 드라마나 영화를 많이 보세요? 아이 상관없어요. 뭐 옛날에는 책밖에 없으니까 책을 통해서 역사적 인물을 만났지만은 지금은 유익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으니까 뭐 TV나 영화관을 통하는 것도 인터넷을 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각종 드라마에서 채널 돌릴 때마다 그 시대에 사극이 나오지 않는 경우는 없어요. 하나 끝나면 또 나오고 하나 끝나면 또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 역사 사랑이 엄청난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민족은 그렇게도 역사를 사랑하고 집착하는 것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바로 우리 민족의 역사적 특수성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나라 지도를 한번 이렇게 볼게요. 자, 이렇게 한반도가 있고 우리나라 서쪽에 어떤 나라가 있죠? 자,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동남쪽에 어떤 나라가 있죠?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이 있어요. 그리고 북쪽에는 러시아가 있고 그리고 지구 반바퀴 건너와서 세계 인류 초강대국이라고 불리우는 여기 있는 미국도 우리에게 어떤 강한 입김을 불어넣고 있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남북이 갈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형세는 비단 지금뿐만이 아니라 100년 전, 1000년 전에도 계속 이런 형세였어요. 서쪽에는 중국이, 동쪽에는 일본이, 또 북방에는 옛날에 오랑캐 민족이 끊임없이 우리나라를 공격을 했습니다. 우리가 반만년 역사를 자랑하는데 외침을 1000번 이상 받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안에는 일본 해적, 왜구들의 끊임없는 침입까지를 포함해서 1000번이라고 하는 건데 이 사람은요 진화를 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뭐 종교에서 말하는 창조론, 진화론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항상 진화하잖아요. 많이 쓰는 손이 더 발달하듯이 끊임없이 외침을 1000년, 2000년 받다 보니까 우리는 그 근성, 단결을 통해 외세 극복이라는 그런 DNA가 어떻게 보면 우리 몸속에 생겨났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외침에 잘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우리 민족은 진화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과거의 끊임없는 외침의 역사 때문에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역사를 찾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과거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자, 볼게요. 전쟁은 우리나라가 광복한 지 지금 70년이 넘었어요. 하지만 소리 없는 역사의 전쟁은, 총성 없는 역사의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강연 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기는 중국은 중국의 동북 쪽이면 어디죠? 여기가 만주예요. 여기가 만주고 여기가 서간도, 여기가 북간도. 그리고 요렇게 흐르는 지명 특강을 간단히 해드리면 요 강이 뭐냐면 요하라는 강이에요. 리아호 요하인데 요하의 서쪽이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요서지방. 요하의 동쪽이니까 여기가 요 동지방. 요동지방에 지금 반만 섬이네요. 툭 튀어나왔죠. 요동 반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그 유명한 산둥반도가 되는 거고 요렇게 흐르는 강이 있어요. 이 강은 중국에 있는 사막의 흙을 수십 톤씩 매년 우리나라 서해바다로 쓸려 내려오는 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서해바다는 자연스럽게 수심이 깊을까요? 낮을까요? 낮죠. 왜냐하면 맨날 중국 사막에 모래가 쌓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수심이 50m밖에 안 돼요. 50m고 누렇겠죠. 위에서 바라보면. 그래서 서해를 황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강물 따라서 모래가 쌓이고 공기 따라서 황사 넘어오고. 네. 그리고 이 남쪽에 흐르는 강이 무슨 강이냐면 요게 이제 양쯔강이고요. 왜 양자강이라고 여러분들 동네 중국집 이름 많잖아요.
그 양자강이 바로 여기고 여기에 있는 곳이 바로 상해가 됩니다. 상해고 이제 베이징이 이쯤에 있죠. 그래서 역대 중국을 보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대략 중국의 지명과 역사를 알아야 우리 역사가 보여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여기는 북경을 중심으로 중국은 정치가 발달을 했고 여기를 이제 화북지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는 양쯔강 이남을 뭐라고 부르냐면 강남 스타일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우리 서울의 강남은 한강 이남을 말하죠. 중국의 강남은 양쯔강 이남을 말하는데 전통적으로 중국은 이 비옥한 양쯔강을 끼고 있는 강남 지방을 중심으로 경제가 발달해요. 자, 근데 본론으로 돌아가서 자, 그럼 중국을 기점으로 동북 지방이면 어딜까요? 만주 지역이겠죠. 요 만주의 역사를 자, 만주에 우리나라 역사 있었잖아요. 고조선이 만주로 후령했고 고구려가 만주로 후령했고 조금 있다가 함께 공부하겠지만 발해도 만주로 후령했는데 세상에 고조선과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가 자신들의 역사라고 단순하게 언론이나 네티즌들이 우기는 게 아니라 수백 명의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논문으로 발표하고 그걸 정설로 교과서로 배우고 있는 게 지금 중국이에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는 어이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자, 거기다가 이 동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 있는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바로 2016년부터 일본의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사회교과서의 대부분이 독도가 자기들 땅인데 우리나라가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고 학교에서 교과서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아주 우리 가슴속에 상처로 남아있는데 끝까지 사죄를 하지 않고 이들이 묵묵부답으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자, 이러다 보니까 아직도 끝나지 않은 역사 전쟁,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그 일제에 처참하게 짓밟혔던 그런 아픔의 기억들이 우리 가슴속에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역사를 그리워하고 역사를 찾는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 1000년간의 그런 피해의 역사와 그리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현실적인 역사 문제들이 바로 우리를 역사를 사랑하게 만드는 원동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왜 역사를 사랑하는지 그거는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역사를 공부하러 오셨는데 역사가 우리 삶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우리나라 성군 하면 누가 딱 떠올라요? 그렇죠. 세종대왕님이 떠오르실 거예요. 우리 세종대왕님은요. 학문을 연구하고 어떤 발명품을 만들 때 그냥 연구를 위한 연구랄지 발명을 위한 발명을 한 적은 없어요. 뭐 재미삼아 내가 지적 사치를 어떤 눈앞에 선보 이런 거 한 적이 없어요. 오로지 우리 세종대왕님의 연구는 따라해 볼까요? 실사구시. 실사구시가 무슨 뜻이냐면 실제 사실을 시시비비를 통해서 구한다 이런 뜻인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 실용적인 것을 추구한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랄지 우리에게 도움되는 이런 부분을 추구하는 것을 실용적인 것, 실사구시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는데 혹은 또 다른 뭐 영상으로 이 강연을 보실 텐데 단순히 설민석 말 잘하니까 웃겨, 재밌어, 아마 유익해 이걸로 끝날 게 아니라 당장 내 삶이 바뀌고 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이 고난을 헤쳐나가는 그 해결 방법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찾는다면 그래서 내가 더 커지고 성공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값진 시간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 실용적인 내 삶이 바뀌기 위해서 역사 강연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그 과거의 역사책들을 보면 뭐 동국통감이랄지 국조보감이랄지 거울감자를 써요. 역사는 바로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과거의 선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고 오늘날의 나를 되돌아보며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과거의 어떤 선현도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헤쳐나갔으니 나는 이번에 이런 선택을 해야겠다. 미래를 제시하는 학문이 바로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역사를 왜 공부해야 되느냐? 우리 삶에 도움이 되니까 요거까지 봤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머릿말 끝나가요. 설민석이 왜 한국 통사를
기획했는가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특정 인물, 특정 사건, 특정 시기 그건 역사의 한 단면일 뿐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원한 것이 선생님 선사시대부터 현대사까지 물론 뭐 어제 일까지 얘기하기는 아직 역사라고 할 수 없으니까 적어도 김대중 정권까지는 왜냐하면 거기까지가 수능에 나오거든요. 그 이유는 좀 민감해서 그런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김대중 정권까지는 좀 쫙 이렇게 역사하면 쫙 이렇게 흐름인데 흐름대로 쭉 이렇게 줄기를 잡아주시면 좀 제가 우리 아이에게 역사를 가르치기도 좋을 것 같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디 가서 야 우리 역사란 말이야 내가 좀 이렇게 얘기하기도 좋을 것 같은데 흐름 좀 잡아주세요 라는 요청이 많아서 제가 이 한국통사를 준비하게 됐고 이 한국통사는 한말에 박은식이라는 유학자께서 똑같은 이름의 책을 내셨는데요. 그때는 우리가 일제에게 짓밟혔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 통자가 아플 통 대한제국의 아픔의 역사 그래서 만국의 역사를 다뤘다면 저는 통할 통자를 써서 통시적인 우리 역사의 흐름을 재조명해드리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의 역사의 시작은 어딜까요? 선사시대죠. 선사시대부터 이제 살펴볼 거예요. 선사시대. 이 선사시대가 무엇인지부터 우리 한번 볼게요. 오늘 이제 선사시대부터 고대까지를 함께 하시기 위해 온 분들인데 이 중에서 선생님, 저는 정말 선생님한테 선사시대 너무 듣고 싶었어요. 제가 아파트 뒷산 약수터에 가면 집채만한 바위가 있는데 지금도 의심스러운 게 바둑판식 고인돌로 보여요. 땅을 파볼 수도 없고 서울대학교 사학과에 제가 연구해달라고 편지를 쓸까 고민 중인데 지나가다 강가에 짱돌 동울맹이만 봐도 이게 주먹도끼가 아닌지 신석기 시대의 간석기가 아닌지 저는 왠지 인디애나 존스인가 봐요. 전 선사시대가 너무 그리웠어요 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 손. 아마 없으실 거예요. 이 선사시대를 왜들 그렇게 좀 관심이 없으시냐면 이게 역사로 생각이 안 되는 거죠.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은 원숭이 비스무리한 사람들이고 아니 무슨 역사에 갈등과 권모술수와 음모와 질투와 흥망성쇠 이런 교훈이 있어야 되는데 우가 아니 이 사람들한테 뭘 배워? 에이 필요 없고 그게 뭐가 재밌겠어? 이런 생각에서 피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아니라 아마 전 시대 중에 모르긴 몰라도 넘버원 1, 2를 다툴 만큼 유익하고 재밌고 우리 현실과 결부되어 있는 것이 선사시대라는 걸 여러분들은 깨닫게 되실 거예요. 일단 선사의 말뜻부터 보자고요. 선사가 뭐냐면 역사시대보다 하나 앞선 시대 그래서 선사시대라고 그래요. 아니 그럼 선생님 역사시대와 선사시대를 가르는 기준이 뭡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 가르는 기준은 바로 문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자가 존재해서 기록을 하기 시작했던 시대를 우리는 역사시대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이제 붓을 수입하고 한자가 들어온 게 철기시대부터니까 우리나라의 역사시대는 철기시대부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철기시대 이전에 구석기, 신석기, 청동도 썼던 청동기 시대 이 시대 사람들이 기록한 그 기록, 역사책 이런 게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기록으로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선사시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구석기 시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석기. 한반도에 처음으로 도구를 쓰는 인류가 출현하기 시작한 게 지금으로부터 언제냐면 70만 년 전입니다. 70만 년 전. 자,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현실로 와볼게요. 이 한중일 삼국은 유럽도 마찬가지겠지만 자, 따라해보죠. 구석기는 자존심의 시작. 자존심의 시작이에요. 누가 구석기 시대가 더 오래됐느냐 이걸 가지고 학계에서는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원시인으로서 베이징 원인이라고 해서 북경에서 발굴된 원시인의 유골이 일제강점기, 그러니까 중일전쟁 때죠. 그때 일본 군인들은 베이징 원인의 유골을
일본 원시인의 유골이다라고 억지를 부릴 정도로 이 자존심 싸움이다 이거예요. 자 보세요.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우리를 이제 지배를 했어요. 그들은 자신의 지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식민사관이라는 역사관을 만들어서 우리의 역사를 왜곡합니다. 우리 민족은 아예 씨부터 종자부터 전응하고 무능하고 열등한 종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우수한 일본 민족에게 지배당할 수밖에 없어 라는 식의 말도 안 되는 역사를 조작해서 우리에게 심어준 이게 식민사관이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일제강점기 1933년에 우리나라 지금 북한 지역인데 종성 지역에서 동관진이라는 곳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구석기 시대 유적 유물이 발굴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일본에서는 구석기 시대 유물이 발굴되지 않았어요. 일본인들은 되게 자존심 상했죠. 왜냐하면 자신들은 태양의 후예가 일본이야 송중기지에. 천손의 자식인데 그 천손의 자식이라는 유골은 나오지 않고 한반도에서 먼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일본인 학자들이 우리나라의 종성 동관진 유적을 사실상 무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흘러가지고 70년대 후반이 되면서 드디어 이제 구석기 역사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이 70년대 후반에 연천 전곡리라는 곳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항상 위대한 역사는 우연으로 비롯돼요. 이때 그 주한미군 중에 그렉 오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이제 우리나라 여성분이었어요. 같이 둘이 사랑을 했고 그래서 한탄강 지역에 연천 전곡리 한탄강 지역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뭐 돌을 주우러 다녔는데 근데 여자친구가 돌을 하나 주워왔어요. 그렉 오웬이 이 돌을 딱 보는 순간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된 거죠. 그 돌 혹시 볼 수 있을까? 이거예요. 이걸 주워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아이가 이거 주워오면 부모님들이 보고 이거 정기구석기에 주먹도끼 알 수 있어요? 없죠. 그렉 오웬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사람 전공이 고고학이었어요. 근데 딱 봤는데 이게 이상해. 자연마모가 아니야. 누군가 깎았는데 이게 보통 게 아닌 것 같거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인가 싶어가지고 연천 전곡리 유적을 답사를 시작했는데 아니나 다르게 구석기 유림이 다량 출토가 된 거죠. 이게 온 세상을 뒤집은 거예요. 그 뒤집은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제 세계지도 원래 되게 잘 그릴 수 있는데 일부러 못 그리는 거예요. 너무 잘 그리면 완벽해 보이잖아요. 여기가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고 여기가 유럽이고 중국, 우리나라, 일본 있고 여기가 중동이에요. 중동, 인도 이렇게 되는데 여기 러시아 있고. 자 보세요. 요 주먹도끼라는 거는 전기 구석기 시대에 이게 최고의 유적 유물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기술력이 집약된 거죠. 오늘날 우리의 기술력이 집약된 건 뭐죠? 그렇죠. 반도체,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엔 다 들어가잖아요. 스마트폰 하나를 다양한 용도를 사용할 수 있죠. 여기는 주먹도끼가 구석기 시대의 기술 집약체 스마트폰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 가지고 다양한 용도로 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는 예를 들면 사냥한 짐승의 껍질을 찢어서 벗긴다랄지 아니면 이 부분으로는 사냥할 때 쿵 하고 머리를 쳐서 짐승을 잡는다랄지 아니면 이 부분으로는 어떤 그 나무의 줄기를 이렇게 갈아낸다랄지 마치 오늘날로 따지면 맥가이버 칼 같은 스마트폰 같은 다용도 섞인 거예요. 근데 이게 연천 전곡리 이전에는 어디서만 발굴이 됐냐면 유럽, 북부 아프리카, 중동 이 지역에서만 발굴이 됐어요. 아시아에는 주먹도끼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는 주먹도끼를 뭐라고 부르냐면 프랑스의 생아슐 지역에서 다량 출토됐다고 그래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유럽 사람들의 자존심이었어요. 아시아는 별로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세상에 한 미군의 여자친구가 그래서 두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잘 안 됐으면 얘기를 했겠냐고요. 결혼하셨어요. 결혼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그렉 오웬 그분은 지금은 살아계시지 않고요.
하여튼 뭐 두 분이 좋은 가정을 이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이 전기 구석기 유적이 발굴이 된 거예요. 이 구석기도 요거 이제 상식인데 잘 보세요. 전기 구석기가 있어요. 그리고 중기 구석기가 있고 후기 구석기가 있는데 요렇게 올수록 이제 현재에 가까워지는 거죠. 이 전기 구석기, 중기 구석기, 후기 구석기는 도구의 쓰임에 따라 나누는데 한 가지 돌을 다용도로 쓰면 전기 구석기고 중기는 뭐냐면 요걸 갖다가 통통통통 깨요. 구석기 시대는 깨면 파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격지들. 그럼 요 파편 중에 요거 뾰족하네. 요걸로는 짐승 가죽 찢어야지. 이건 뭉툭하네. 사냥해야지. 그러니까 한 가지로 다용도를 쓰는 게 이제 과거였다면 조금씩 더 디테일해지고 세분화되는 요것이 이제 구석기 시대의 발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옛날에 여기 부모님 세대들은 구석기 시대를 뭐라고 배웠죠? 한자로 타제석기라고 배웠던 거 기억하세요? 때려서 깨서 썼다. 그래서 타제석기 시대 이렇게 불렀고 오늘날은 국사가 다 한글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뭐라고 배울까요? 깨서 떼어낸 것처럼 생긴 돌을 썼던 시대. 그래서 뗀석기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70년대 후반에 전기구석기 그리고 아시아 최초로 주먹도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학교에서는 이제 축제 분위기였는데 일본은 울상이었어요. 일본에서 구석기 시대 유적이 발굴이 되긴 돼요. 후기 구석기 유물이 발굴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사람들은 자존심이 상했죠. 왜 우리는 구석기에 전통이 없을까? 이러고 있을 때 일본에 영웅이 등장을 합니다. 그 영웅 이름이 후지무라 시니치라는 사람인데 별명은 God Hand, 신의 손입니다. 일단 이 사람 특징이 스펙이 없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고학을 공부하는데 독학으로 고고학을 공부해요. 독학으로 공부하는데 70년대 후반 여기는 연천종곡리 이 주먹도끼 발굴된 그 무렵에 이 사람이 가가지고 팠는데 손을 대서 파면 뭐가 나오는데 2만 년이 가장 오래된 거였죠. 4만 년 전의 구석기 시대 유물을 이 사람이 파냅니다. 그리고 쓱 다녀요. 자기 말로는 냄새가 난대. 느낌이 온대요. 이렇게 다 그린대요. 내가 구석기인이라면 앞에 강물이 흐르고 동굴이 근처에 있고 이쯤에서 살았을 거야. 그리고 거기를 손으로 파잖아요. 그럼 나와요. 그래서 두 번째로 발굴한 게 40만 년 전, 일본 40만 년 전 구석기 유물을 발굴해요. 그 다음에 50만 년 전을 또 캐내요. 그리고 심지어는 푹 하고 2000년대까지 이제 발굴한데 딱 해냈는데 일본에서 70만 년 전에 구석기 유물을 발굴한 신의 손이 후지무라 시니치입니다. 이 사람은 일본의 영웅으로 급부상하고 일본의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서도 자랑스럽게 그 부분을 기술하고 공부를 했죠. 그런데 한 제보자가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에 메일을 보냅니다. 후지무라 시니치 이상하다. 아니 신의 손이라고 어떻게 땅에 손을 꽂으면 뭐가 나오냐. 너무 이상하지 않냐. 그리고 발굴 현장에 보니까 이게 70만 년 동안 땅에 묻혀있던 구석기 유물이면 촉촉해야겠죠. 근데 캤는데 마른 흙이 묻어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제보를 합니다. 그래서 마이니치 신문에서 기자들이 몰래 카메라를 들고 후지무라 시니치를 미행을 하다가 결국 한 장면을 찍었는데 이런 장면을 찍었어요. 이 사람이 구석기 시대 유물을 파묻다가 이 장면을 찍은 겁니다. 유적 발굴 조작 사건. 그래서 구석기 시대에 유물을 날조하다라는 이거 지금 여긴 사진으로 났지만 이 사람이 딴소리 못하게 파묻는 거를 동영상으로 찍은 거예요. 그 처음에는 딴소리 못하게 인터뷰를 가. 후지무라 씨 어떻게 이렇게 발굴했습니까? 나는 말이야 머릿속으로 그려요. 냄새가 나. 이 얘기를 40분 듣고 그런가요? 그러면 이 화면 한번 보시죠. 딱 트니까 본인이 묻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거기서 그 다음에 후지무라 씨가 이렇게 사과를 하는. 자, 이걸 세 글자로 개망신이라고 부릅니다. 개망신. 이게 바로 구석기 역사 전쟁의 전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그 그림이 이 전전 화면이었는데 구석기 시대 주먹도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 주먹도끼죠. 우리가 보세요. 모르고 봤을 땐 뭐죠? 돌멩이였죠. 알고 보니까 뭘로 보여요?
알고 보니까 주먹도끼로 보여요? 보물로 보여야지, 보물로. 그죠? 자, 보세요. 자, 여러분들. 보석 보물이라는 게 뭐죠? 인간이 그것에 가치를 부여한 거예요. 다이아몬드? 그거 돌이잖아요. 금덩어리? 쇠덩어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귀하다라고 가치를 부여했을 뿐입니다. 뭐 가치를 부여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신미성, 아름다울 수도 있겠고 또 희소성이 있어야겠죠. 너무 많으면 안 되고 그리고 거기에 스토리까지 가미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예를 들어서 그냥 금덩어리랑 뭐 반만년 전에 단군 할아버지가 뭐 자신의 장군에게 수여한 금덩어리랑 그거는 같을 수가 없잖아요. 스토리까지 부여되면 더 가치가 올라가겠죠. 근데 우리가 모르면 그냥 돌덩어리인데 알고 나면 바로 여기는 다이아몬드보다 더욱더 귀한, 여러분들 눈에는 어느 게 더 귀하고 가치 있게 보이십니까? 대답 잘 하셔야 될 거예요. 다이아몬드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죠. 왜? 아시아 최초. 그죠? 그리고 전 세계의 역사를 다시 쓴. 저기는 다이아몬드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의 가치를 더하는 보물 중의 보물. 저것이 바로 주먹도끼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구석기 시대 다음 시대인 무슨 시대죠, 여러분들? 그렇죠. 신석기 시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석기 시대는 한반도로 따지면 1만 년 전입니다. 자, 1만 년 전인데 이 신석기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바로 우리 민족의 기틀이다. 따라해 볼까요? 민족의 기틀이다. 구석기 시대는 우리 민족이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구석기 시대는 빙하기라고 그래서 온 세상이 얼음왕국이었어요. 너무 추웠어요. 그래서 이때는 바닷물이 꽁꽁 얼어가지고 이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붙어 있었어요. 구석기 시대. 중국에서 걸어서 노숙을 하면서 일본까지 걸어갔다가 또 일본에서 거꾸로 우리나라 거쳐서 중국으로 갔다가 집도 절도 없이 끊임없이 이동을 했던 사람들이, 뭐 농사도 못 짓고 그냥 이동 생활했던 사람들이 구석기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중국인인지 우리인지 뭐 조상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신석기의 특징은 날씨가 따뜻해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 빙산이 녹아요. 그럼 바닷물 해수면이 높아져서 서해바다가 그때 생긴 거예요. 또 뭐가 생겼을까요? 동해바다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일본은 완전히 섬으로 고립이 됐고 우리는 이런 반도 모양이 형성된 것이 바로 신석기 시대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우리 민족의 기틀이 완성된 것은 구석기다 아니다? 아니다. 신석기 시대와 그 다음 시대인 청동기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민족의 기틀이 형성되었다라고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뿌리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신석기 시대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신석기 혁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신석기 시대 혁명은 바로 농경이 처음으로 시작되려는 거예요. 반만년 역사 동안 세계사로 따지면 반만년이 아니죠. 훨씬 더 된 역사 동안, 인류 역사 동안 딱 3번의 혁명이 벌어져요. 자잘한 혁명 빼고 가장 큰 혁명. 첫 번째가 신석기 시대에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는 거. 그것으로서 세상이 뒤바뀌어요. 여러분들 구석기 시대가 차지하는 비율이요 99.9%예요. 그죠? 나머지 1%의 뭐 신석기, 청동기, 철기 오늘날까지 다 살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주먹도끼 두고 우가우가 하면서 70만 년을 산 거예요. 발전 없이. 발전이 없어요. 진화도 없고. 그러다 사람이 인류가 빵 하고 진화하기 시작한 게 농경. 그 다음이 기계혁명, 산업혁명. 그죠? 증기기관에 있어서 기계가 인간의 노동력을 가져가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21세기 정보화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총 3가지 혁명 중에 첫 번째 혁명이 신석기 시대에 시작되는데 요때 이제 밭농사를 짓기 시작해요. 이게 밭 표시거든요. 한국지리에서. 그래서 조나, 피나, 수수, 요 좁쌀이라고 그래갖고 그 병아리 먹이 이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를 농사짓기 시작합니다. 왜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자, 어쨌든 이 농경이 어떻게 세상을 바꿨는가 이걸 보죠. 자, 농사를 지으려면 힘들게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한마디로 농장을 만들어야겠죠. 근데 구석기 시대는 사냥감을 찾아서 왔다 갔다 하는 이동 생활이었다면 이제는 무슨 생활이? 정착 생활이 일반화되게 됩니다.
자, 그럼 신석기 시대를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이 사람들 집을 움집이라고 그러는데 단열 및 보온 효과를 위해서 반지하로 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둥을 세워요. 기둥을 세워가지고 이 안에 이제 입구를 만들어 놓고 한 7명에서 8명 정도 살 수 있는 반지하에 들어가서 여기다 이제 불 떼고 살았단 말이에요. 가운데 화덕자리 있고 아빠, 엄마, 그리고 엄마 무릎에 아기 이렇게 산다고요. 처음으로 가족, 씨족 사회라고 들어봤죠? 씨족, 가족, 패밀리의 개념이 생겼다. 그리고 이제 농사를 짓다 보면 어떡하겠어요? 하늘을 보고 이렇게 빌 거 아니에요. 비 좀 더 내리게 해주세요. 원시 신앙이 뭐 샤머니즘, 그 무속 신앙, 토테미즘, 짐승이나 식물에게 비는 것, 그리고 애니미즘, 뭐 태양의 신, 칠판의 신, 분필의 신, 이런 원시 신앙이 역사의 신, 이런 원시 신앙이 처음 생겨난 게 바로 여기는 신석기 시대다. 기틀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신석기 시대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뭐냐면 무조건 이거거든요.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에서 시험에 나올 거예요. 이게 빗살무늬 통인데 빗살무늬하고 이제 무늬가 다 있어요. 왜 냈을까요, 문양을?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들의 어떤 예술적 성향을 알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미끄러지지 말라고 만들었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요. 또 하나 특이한 게 바닥이 삐죽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유를 알 수가 없는데 아마도 이들이 이제 해안가에서 주로 살았거든요. 해안가에서 살다 보니까 모래톱에다 이렇게 좀 꽂아놓기 쉬우라고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빗살무늬 톡이라고 바닥이 다 삐죽한 건 아니고요. 강원도 산간지방에서 발굴되는 빗살무늬 톡에는 바닥이 평평해요. 크기도 다양해서 사람이 들어갈 만한 크기, 실제로 작은 크기, 혹은 바닥이 평평한 다양한 빗살무늬 토기가 있고 아마도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농사지은 조피수수를 이 안에 담아서 저장용기로 사용했을 것이다. 혹은 여기다 불을 떼서 조리도구로 사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토기가 만들어진 것도 여기는 신석기예요. 이 구석기 시대는 토기를 제작할 능력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굳이 토기가 필요 없어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 토기는 뭐고 도기는 뭐예요? 뭐라고요? 구워진 거랑 안 구워진 거 둘 다 구운 건데요. 여러분들 유익한 상식인데요. 네? 온도 차예요. 여기는 토기는요 노천에서 구워요. 노천에서 낮은 온도로 굽다 보니까 좀만 작은 충격만 받아도 부서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도자기는 가마에 굽죠. 강한 열로 굽다 보니까 훨씬 더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익한 상식이죠. 토기와 도자기의 차이는 열의 차이인데 이거는 온도가 낮고 이거는 온도가 높은 거죠. 무르고 단단한 거예요. 그럼 구석기 시대는 끊임없이 사냥하려고 혹은 추위를 피해서 이동 생활을 하는데 토기에 담아가지고 다니다 보면 쉽게 부서지겠죠.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는 나무 넝쿨에다가 맘모스 고기 덩어리를 엮어서 이루고 다녔던 시대고 신석기 시대는 정착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토기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시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신석기 시대 유적이 또 어떻게 발굴됐느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고고학은 우연에서 비롯된다고 그러죠. 백날 찾으려고 인디애나 존스처럼 찾아다녀봐도 안 나와. 우연히 위대한 발굴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 역시 일제강점기에 서울 암사동 신석기 유적지가 우리 눈앞에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 그거는 발굴이 아니라 자연에 의한 우연이었어요. 때는 1925년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을충년 대홍수입니다. 이거예요. 얼마나 홍수가 많이 났는지 그 서울 용산 삼각지가 다 물에 잠겨가지고 그래갖고 아주 다 떠내려갔어. 근데 여기는 대홍수가 나고 싹 물이 거치고 나니까 세상에 뭐가 드러났느냐? 이게 드러났어요. 이게 서울 암사동 유적지가 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둥글게 원이 있죠. 저게 운집 하나하나예요. 근데 자세히 보면 반지하로 파여져 있죠. 그래 가운데 뭔가 이렇게 점 같은 게 찍혀 있죠. 동그라미에. 그게 불 뗀 자리예요. 왜 여기다 가운데다 불을 뗐을까? 음식도 조리하고 겨울엔 난방이고 여름철엔 왜? 모기향, 해충 쫓으려고. 이게 우리 눈앞에 나타난 거죠. 이렇게 선사시대는 소리 소문 없이
우연과 혹은 필연에 의해서 우리 눈앞에 나타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배를 만들어서 일본까지 건너갔어요. 일본까지. 이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만든 배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카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런 식의 배예요. 이 배를 가지고 고래를 사냥을 하고요. 이 배를 가지고 일본까지 건너갑니다. 그럼 선생님 그 증거라도 있습니까? 그 증거가 바로 흑요석입니다. 이거예요. 이 흑요석이 뭐냐면 일본에서만 나오는 광물인데 화산 폭발이 빚어낸 광물이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신석기 시대 유적지에 나온 거예요. 대단하죠. 그죠? 그래서 일본과의 교류가 그때도 있었구나 이런 거 알 수 있고, 하나 더 그 당시 우리 조상들한테 배울 거는 그 조개 무덤이라는 게 발굴이 됐어요. 조개 무덤이 뭐냐면 조개 껍데기를 아무 데나 버린 게 아니라 한 군데 이렇게 모아서 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개 무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거를 조개 무덤 폐총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죠? 1만 년 전 조상들의 분리수거의 원칙이었어요. 조개를 버리더라도 아무 데나 버리지 않고 모아놨던 그런 분리수거도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청동기 시대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동이 뭔지 알아요? 청동이 뭐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마이크 선을 제가 지금부터 물어뜯을 거예요. 이걸 물어뜯으면 뭐가 나올까요? 구리가 나와요. 근데 구리는 선생님 이루도 물어뜯을 수 있을 만큼 무르죠. 그래서 너무 무르기 때문에 이건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는 구리에다가 주석이랄지 아연을 합금한 것을 청동이라고 그래요. 이 금속을 최초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우리나라, 자, BC가 뭐냐면 Before Christ,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이란 뜻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 예수님 태어난 지 얼마 살고 있어요? 2016년, 17년, 18년 이렇게 세죠. 그래서 예수님 태어난 지 한 2000년 됐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청동기가 처음으로 수입된 게 BC 20세기에서 15세기란 얘기는 예수님 태어나기 1500년 전, 그러니까 2000년 전부터 1500년 전까지 500년에 이르러서 서서히 수입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부터 3500년 전까지 우리는 청동을 수입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디로부터 수입이 되냐면 중국이 아니라 북방 민족으로부터 수용이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중국과 교역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청동기 시대까지만 해도.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 악기 비파라고 있는데 비파 모양으로 생겼다고 그래서 여기는 비파형 동검이라는 것이 북방 계열의 청동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청동기가 이제 우리나라에 수용이 된 건 바로 북방으로부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청동기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자, 따라해보죠. 벼농사 시작. 이 청동기 시대 처음으로 벼농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근데 이때 처음으로 재배를 시작한 거죠. 정착 생활 이후에. 이 여러 가지 식물이 열매를 맺는데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여기는 벼예요. 얼마나 열매가 많이 맺히냐면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쳐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벼는 고개를 숙인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열매가 바로 우리가 아는 쌀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이 수확이 되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수확을 했어요. 어머니들 계시지만 밥할 때 쌀 요만큼만 넣고 물 부으면 밥이 어떻게 돼요? 한 공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걸 다시 우리가 먹잖아요. 이걸 먹으면 어떻게 돼요? 뱃속에서 또 불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확도 많이 되는데 적은 양으로 밥이 만들어지고 그 밥을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단 말이죠. 옛날에 조피수수하고는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처음으로 벼농사를 짓고 나서 처음으로 먹고 남는 농산물, 즉 잉여 농산물이라는 걸 체험합니다. 이거 어떡하지? 고민했어요. 버릴까? 아깝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창고에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죠? 사유, 재산. 처음으로 재산의 개념이 만들어져요. 자, 재산이 생기니까 인간의 감춰진 더러운 욕망이 꿈틀거립니다. 나도 여기는 쌀이 있지만 왠지 제가 가지고 있는 쌀도 뺏고 싶은 거죠.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럼 여기는 지배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무리의 장, 그래서 군장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는 피지배자들을 지배하고 싶었겠죠. 그럼 이 당시 군장 지배자들은 얘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뭐를 만들었을까? 우리 지배자는 선택된 민족이야. 선민사상을 만든 거예요. 그 선민사상의 대표적인 예가 그 유명한 단군 이야기죠. 고조선이 청동기 시대에 만들어지거든. 아버지는 하늘이고 어머니는 고민. 이 희한한 단군 한검을 묻어야 되는데 그냥 막 길바닥에 뭐 묻을 거예요. 이렇게 조그만 봉부 만들어줄 거예요. 아니면 피라미드를 만들어줘야 돼. 이게 재밌어요? 피라미드를 만들어줘야겠죠. 그 피라미드가 그 유명한 뭐예요? 그렇지, 고인돌이에요. 이 고인돌을 우리가 이제 그만 들고 있어야지. 네, 이 고인돌이 왜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이거는 군장의 묘, 지배자의 묘인데요. 전 세계 고인돌의 약 절반가량이 우리나라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고인돌 천국이에요.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건 우리 민족의 자랑인 거죠, 고인돌이. 여기는 고인돌은 크게 탁자식 고인돌과 바둑판식 고인돌로 나뉘는데 옛날에 요 탁자같이 생겼나요? 그죠? 탁자같이 생겼죠. 요게 한강 이북에서 나온다고 그래서 옛날엔 북방식이라고 부르고 얘는 한강 이남에서 나온다고 그래서 남방식 고인돌이라고 옛날엔 배웠는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요 탁자식 고인돌 남방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탁자식, 바둑판식이 정확한 명칭인데 바둑판처럼 생겼잖아요. 그럼 시체를 어떻게 놓는 거냐면 단군이 죽잖아요. 추정컨대 풍장이라고 그래. 반풍장. 그러니까 바람에 의해서 시체가 썩어지는 거죠. 여기다 시체를 놓고 지금 기둥이 하나 두 개지만 두 개가 더 있어. 하나 둘 그래가지고 사방을 돌로 막아 놓습니다. 이게 고인돌의 원래 특징이에요. 그리고 요게 이제 바둑판식 고인돌인데 요거 특징은 요거는 땅 밑에 묻는데 반지하처럼 살짝 홈을 파요. 관 넣듯이. 그래갖고 홈을 파서 시체를 그 안에 넣고 관 대신 뭐 돌로 이렇게 관 모양을 짠다든지 해서 시체 붓고 그 위를 갖다가 여기는 돌로 턱하니 덮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이렇게 생긴 집채만한 날개 바위를 갖다 파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위대한 발견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청동기 시대를 이제 살펴봤어요. 자, 근데 이 청동기 시대에서 우리가 이제 볼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가가 바로 청동기 시대의 시작이 되거든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가가 뭐예요? 그렇죠. 바로 고조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고조선이란 나라는 청동기 문명을 바탕으로 시작을 해서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철기를 수용을 해요. 예수님 태어나기 500년 전,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쯤에. 그래서 철기 시대까지 존재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나라가 바로 고조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고조선은 여기 있는 1500년 정도, 요 1500년 정도를 단군 왕검이 다스립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 뭐냐면 이 단군 할아버지가 사람 이름인 줄 알아요. 성이 단시고 이름이 군왕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합성어입니다. 요 단군이라는 건 뭐냐면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란 뜻이고 왕검이라는 건 무리의 장, 정치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대통령은 정치만 하지만 이 당시의 지배자, 이 당시의 대통령은 정치와 제사를 동시에 지내는 재정일치 사회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1대 단군, 2대 단군, 3대 단군, 4대 단군, 5대 단군에서 쭉 단군이라는 명칭의 지배자가 고조선을 다스렸던 시대가 바로 1500년간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다 이제 막판 100년에 가서 위만조선이라는 시대가 와요. 자, 이 위만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 역시 중국 사람이에요. 자, 이 위만이 고조선에 망명을 해오는데 여러분도 혹시 진시황 아세요? 진시황 죽고 진나라 망하고 이제 한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전쟁했겠지. 그럼 전쟁을 피해서 난민들이 이동했을 거 아니야. 그래갖고 당시 고조선 왕이 누구였냐면 이제 준왕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여기는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위만을 비롯한 난민들을 받아줬어요. 그래서 위만한테 너 무술 잘한다며 너 칼을 가지고 변방을 지키는 박사가 되라. 장군이 되라 그러면서 박사로 임명을 했는데 여기는 위만이 그래서 쿠데타를 벌여요. 그래서 여기는 고조선의 준왕을 남쪽으로 내쫓아버리고 여기에 자신의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때를 뭐라고 부르냐면 위만조선 100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국 사람이 난민인데 불쌍해서 받아줬더니 이게 쿠데타 버렸으니까 기분 나쁠 노릇 아니야. 그래서 고려시대 쓰여진 삼국유사라는 책에서는 여기는 위만조선과 그 이전까지의 단군조선을 구분하기 위해서 원래 국호가 조선이었어요. 근데 위만조선 이전의 시대에다가 오래될 고자를 붙여서 고조선이 이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국호가 고조선이 아니고 고려시대 일현스님의 삼국유사에서 처음으로 고조선이라는 명칭을 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몇몇 분들이 기분이 나쁜 거야. 아, 선생님, 뭐, 이 중국 사람이 말이야. 우리나라 이거, 은혜도 모르고 나쁜 놈 아닙니까? 그러는데,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여기는 위만이 중국인이 아니라 우리 동이족, 우리 민족이다라는 설도 강력하게 주장을 해요. 그럼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증거가 뭐냐? 이 위만이가 우리나라로 이제 난민 대표로 망명을 신청해 올 때 조선인의 상투를 틀고 조선인의 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가 조선인이란 증거 아니냐 이거죠. 자, 두 번째 증거는 뭐냐? 여기는 위만이 위만 조선을 만들고 나서 국호를 그대로 조선으로 유지했다는 점. 그리고 토착 유민들 중에 많은 관리를 이렇게 임명했다랄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의 뿌리다라고 주장하는 학계의 의견도 있다라는 거, 이것도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고조선의 전체 흐름을 봤고요. 자, 이번에는 좀 쪼개가지고 특징을 좀 볼게요. 여기는 이제 단군왕검 시대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뭐냐면 건국 이야기입니다. 이건 뭐 다들 다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환웅이 있었는데 이렇게 땅을 내려봤더니 너무 이 사람들이 살기 좋은 지역이 있더라는 거야. 야, 이거 너무 좋구나. 내려가서 살아야지. 그래서 바람과 구름과 비를 주관하는 신들을 데리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럼 바람과 구름과 비를 주관하는 거는 이건 어떤 사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농경사회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 내려와가지고 건국 이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건국 이념이 뭘까요? 그렇죠. 인간에게 넓은 홍, 이익대릭, 인간에게 널리 이익인되는 세상을 만들겠다. 이것이 바로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나라를 만들어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소문을 듣고 왜 짐승 두 마리가 나타나요? 하나는 호랑이고 하나는 그 유명한 곰이에요. 둘이 찾아온 거야. 곰은 따라온 거야. 호랑이를. 저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들었는데 저희 소원이 있어요. 사람을 만들어주세요. 호랑이도 곰도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구나. 인간 근본주의, 인본주의 사상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 환웅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마늘하고 쑥을 먹고 동굴 들어가서 다이어트 해라. 이렇게. 다이어트. 티만 지우면 죽음이 돼요. 그걸 막 고통스러워. 들어가서 그냥 마늘하고 쑥 먹고 막 사람 막 기도하다가 막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막 호랑이는 막 토하면서 싫어 그러면서 나가. 뛰쳐나가. 수천 년을 떠돌다가 우리나라에 다시 돌아온 게 88년도에 호돌이로 돌아와. 호랑이는. 그 여기는 곰은 이제 거기서 막 열심히 기도를 해가지고 그 고통을 이긴 결과 막 유전자의 변형입니다. 이렇게 변형이 와가지고 눈썹도 생기고 막 이렇게 입술도 생기고 해가지고 머리도 기르고 해가지고 여자가 됐어. 웅녀예요. 웅녀가 이제 여자가 됐으니까 저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잘 살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환웅이 형체가 없지 신이니까 이 사람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서 여기는 웅녀와 사랑을 나눴고 그 결과 태어난 자식이 단군 왕검이다. 이게 바로 단군 신화거든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접할 때 단순히 뭐 옛날 이야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 안에는 당시에 우리 민족의 고조선의 탄생의 비화가 얽혀 있는 거지. 이거 어떻게 보시면 돼요? 하늘을 숭상하는 부족과 곰을 숭상하는 부족과 호랑이를 숭상하는 부족이 하나로 뭉치려다가 누가 뛰쳐나가고 호랑이 부족이 뛰쳐나가고 곰 부족과 하늘 부족이 만나서 그 부족의 대통령이 단군왕검이었구나.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우리 건국 이야기에 숨은 고조선 탄생의 비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강성기 때는요. 중국 최고로 유명한 전국칠웅이라는 나라 중에 연이라는 나라와 대등할 정도로 이때는 중국하고 대등할 정도로 이제 강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다 이제 위만 조선 때 그전에도 철기를 수용했지만 본격적인 철기를 수용하면서 더욱더 발전하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위만 조선 때 망하게 되는데 어떻게 망하느냐? 중국에 의해서 망하게 돼요. 당시 요 위만 조선이 이제 뭘 하고 있었냐면 중개무역을 했대요. 어떻게 했느냐? 이 고조선의 영역 범위가 이렇게 중국 만주 지역을 포함하고요. 남쪽으로는 그 인천 앞바다 강화도 가보셨어요? 강화도까지였어요. 인천 강화도까지. 근데 요 밑에 부족국가 진이 있었고 여기 중국 한나라가 있었는데 한나라로부터 물건을 사다가 진나라에 갖다 팔고 또 진나라로부터 물건을 사다가 한나라에 갖다 팔고 중간 이득을 엄청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나라하고 진나라가 화가 난 거지. 직접 교육을 했는데 그걸 고조선이 방해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나서 여기는 한나라가 고조선을 공격을 했는데 처음에 패수전투라는 전투에서 잘 막아냅니다. 근데 전쟁이 계속돼요. 1년여간. 근데 그때 내분이 벌어집니다. 고조선은 바로 분열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기는 한나라가 그 니계상, 윤계상이 아니고 니계상이라는 관직을 가진 참이라는 사람 배반을 하여 여기는 고조선이 망했다. 수도는 왕검성이라고 하는데 왕검성이 어딘지 몰라요. 모르고 왕검성이 함락되면서 고조선이 망했다라고 됩니다. 그럼 그 당시에 뭐 기록은 다 돼 있지 않았겠지만 나라가 망했을 때 나라 망한 민족이 얼마나 처절하게 짓밟히는지는 우리 그 일제강점기 그 드라마나 영화 책 보면 그 뭐 다 알 수 있잖아요. 뭐 엄청난 고통을 겪었을 거라고. 이렇게 고조선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고조선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단군의 의미를 좀 보려고 그래요. 이 단군은 우리의 뿌리죠. 항상 나라가 망할 때마다 여기는 단군을 우리는 찾았어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대표적으로 단군이 우리 역사책에 처음으로 기록된 게 고려시대 때 우리가 이민족한테 지배당한 적이 몇 번? 반만년 동안? 2번. 한 번은 일제강점기, 한 번은 몽골 징기스칸 후예한테 지배당하잖아요. 그 고려시대 때 그때 징기스칸의 나라를 원나라라고 그러는데 이 원나라 간섭기 때 처음으로 책에 단군의 존재를 기록한 사람이 일현 스님의 삼국유사라는 책이에요. 이때 처음으로 단군의 이야기가 실립니다. 그리고 이승휴의 제왕운기라는 책에서도 단군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위기 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전성기를 이룰 때도 단군을 이야기하는데 조선 세종대왕 때 단군 할아버지의 사당을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세종을 자주적인 인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제에서 나라를 뺏기게 됩니다. 일제강점기. 이때 나철 선생님께서는 대종교라는 종교를 만드시는데 이 대종교가 바로 단군교가 됩니다. 이때 우리나라가 독립군들이 활동을 했던 시기인데 우리 독립군들은 단군교로 무장을 했어요. 이게 대종교예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우리 민족의 뿌리가 단군인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뭐라고 그래요? 루트라고 그러죠. 여기는 단군. 원나라 간섭기에도 찾았고 그리고 일제강점기에도 찾았던 단군. 이 찾았기에 그 결과 루트가 벗겨지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다. 이것이 바로 저 공식의 증명이 되겠습니다. 자, 고조선이 망한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 나라들이 생긴다고 그랬죠. 중국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바람 부는 날에도 꽃은 피고 자, 어떤 나라들이 생겼을까? 자, 보겠습니다. 고조선 망했어요. 자, 고조선 다음으로 우리 민족의 역사를 이끌어간 나라. 자, 따라해 볼까요? 부여 사람 중에 주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주몽이 내려와서 자, 보세요. 여기 백두산. 여기 흐르는 강이 압록강. 압록강 근처에다가 나라를 만들었으니 요 나라가 따라해보죠. 고구려. 옛날에는 고구려를 고구려, 고려 혹은 구려 이렇게도 불렀어요. 나중에 왕건이 나라를 만들면서 이름을 고려라고 그러죠. 그건 요 고려의 뒤를 잇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주몽의 자식이 있어요. 이게 참 전설인데 이 주몽이 소선호란 여자랑 결혼을 해요. 근데 소선호한테 그 전남편 사이에 자식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제 비류, 형인 비류하고 동생인 온조가 있었어요. 근데 주몽은 자기 자식들처럼 잘 키우고 이 아빠
하늘나라 가면 이 고구려 니네끼리 나눠 가져. 이렇게 얘기를 한 거에서 되게 좋아했어요, 애들이. 하면서 좋아했어요. 자, 근데 어느 날 주몽에 감춰놨던 자식이 고구려로 찾아왔으니 이게 바로 유리라는 사람이에요. 고주몽은 부여에 있을 때 또 다른 여인과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아이를 가졌는데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임신 중이라 데려갈 수가 없어요. 칼을 부러뜨려서 줬어요. 뱃속의 아이가 여자이면 당신이 알아서 키우고 남자이면 이 반쪽짜리 칼을 가지고 날 찾아오라 하시게. 그리고 바람처럼 떠난 거죠. 나쁜 사람. 젊었을 때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마음에 담고 있는데 건장한 청년이 찾아온 거예요. 뭘 들고? 반쪽짜리 칼을 들고. 그러면서 아버지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그럼 네가 그 뱃속의 아이 어머 딱 맞네 아들아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적장자가 나타났으니까 얘들은 이제 못 물려봤잖아. 짜증나가지고 가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비류하고 온조가 고구려에서 무리를 이끌고 내려와요. 그래갖고 남쪽으로 와서 서울 근처로 왔습니다. 그래갖고 여긴 형인 비류는 인천으로 가서 미추홀에다 나라를 만들었는데 금방 망하고, 여기는 동생 온조가 오늘날 서울시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 근처에다가 나라를 만들어 10명의 그 관리들의 도움으로 나라를 만들었다 그래서 십제라고 그래요. 그 십제가 백제의 시작인 거죠. 근데 백제는요, 하여튼 뭐 백제긴 좀 이따 하고 백제가 시작이고,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백제 말고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 이제 이미 마한이란 나라가 만들어졌고요. 추정컨대 고조선 때 왜 그 위만한테 쫓겨난 그 준왕 있죠. 그 사람이 마한의 왕이 됐다는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마한이 있었고, 요게 이제 진한이란 나라가 있었고, 요 가운데 변한이란 나라가 있으니 요게 몇 한이에요? 요게 3한이고, 여기에는 이제 그 오늘날 함경도 지역에 이제 옥저라는 나라, 강원도의 동해라는 나라가 만들어져요. 이 시대를 뭐라고 부르냐면, 마음 같아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칠국시대라고 부르면 좋겠지만 칠국이 아닌 게 마한이 54개 소국의 연합국이야. 변한이 12개, 진한이 12개 소국의 연합국이야. 얘네만 70개야. 너무 많죠? 그래서 옛날 교과서에는 나라가 나열되어 있다 그래서 열국시대라고 불렀고, 오늘날 교과서는 여러 나라의 성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고조선 다음 시대, 삼국시대 이전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 시대가 재편되는 게 어떻게 재편되냐? 이제 삼국시대로 가야죠. 이 북쪽은 누가 재편하냐면 여기는 고구려가 다 재편합니다. 군사강국이죠. 이 옥저는 왕이 없어요. 동해도 왕이 없고. 왜? 고구려한테 시달리니까. 옥저는 추수감사절을 안 해. 왜? 이 가을만 되면 고구려가 다 뜯어가거든. 이때 그 옥저의 군장을 세금 걷어오는 관리를 사자라고 그러는데, 사자로 앉힌 다음에 천리길을 이구지구 가서 바쳤다는 거예요. 비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그런 거야. 옥저야, 뭐 이게 갖다 바치냐? 같이 살자. 그러면서 먹어요. 동해 이리 와. 동해도 먹어요. 아버지 모실게요. 부여도 먹어. 그러니까 북쪽은 고구려가 다 먹었죠. 자, 그럼 이제 요 마한은 어떻게 되느냐? 백제는 처음에 마한 54개 소국 중에 제일 변두리 국가였어요. 여기서는 원래 목지국이라는 나라가 이거였거든. 목지국. 거기서만 왕이 남았는데 십제가 백제로 이름을 바꾸고 마한을 통일해.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진이라는 나라는 경주에 사로라는 나라가 있어요. 조그만 나라. 사라라고도 불리는 나라가 세상에 여기는 진안을 통일을 해요. 요게 신라가 돼요. 그럼 여기는 이제 변한만 남았어요. 변한은 12개에서 6개로 다시 재편된 뒤에 끝까지 6개를 유지해요. 이게 그 유명한 육가야 연맹이에요. 그럼 이건 지금 통일국가가 안 된 거죠. 이래서 가야가 고대국가 안에 못 들어가고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고대국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이제 선사시대 다음이 고대국가거든요. 근데 고대국가는 4가지 조건을 완성해야 고대국가라고 불러요. 첫 번째는 왕권이 강화돼서 왕위가 세습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불교를 수용해서 국민들의 정신적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고, 세 번째가 법령, 율령이 법이 없으면 나라가 아니지 그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은
그 영토를 확장해야 돼요. 근데 이 네 가지 조건을 전부 다 만족한 건 고구려, 백제, 신라뿐이야. 왜? 통일 왕조가 만들어졌으니까. 하지만 여기 가야에서 철이 그렇게 많이 나왔대요. 근데 이때 철이 많이 나왔다는 건 오늘날로 따지면 기름 터진 산유국이라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오늘날 여러분들 그 미군에서 실제 아이언맨 수트 만들고 있는 거 아세요? 수트를 만들고 있어요. 철갑 수트인데 이게 무거운 것도 들고 빨리 달릴 수도 있고 아이언맨 수트를 만들거든요. 그게 기술력의 집약체잖아요. 이 당시 기술력의 집약체가 철갑기병이라고 철제 갑옷을 두르고 말에도 갑옷을 씌워서 적의 화살이나 칼이 뚫지 못하게 하는, 이게 그 당시 아이언맨 수트인데 철갑기병을 최초로 만든 나라예요. 그걸 따라한 게 고구려야. 그럼 여러 가지 지정학적 조건이 또 바닥 끼고 있으니까 무역에도 좋아. 너무 좋죠. 근데 왜 고대 국가에 들어가지 못하고 백제 신라한테 그렇게 시달리다가 분할 점령되느냐? 통일, 단결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가야는 고대 국가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세 나라를 고대 국가, 삼국시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삼국시대 우리 고구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이 고구려의 제목을 태양의 후예라고 적어왔어요. 그 옛날에 그 드라마 태양의 후예라고 있었는데 뭐 군인 분이 나오시는 드라마였는데 일단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고구려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군사강국이었죠. 그래서 이런 제목을 붙이기도 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고구려에 깃발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고구려를 상징하는 새가 있어요. 미국은 독수리잖아요. 우리나라는 호랑이잖아요. 혹시 고구려 뭔지 아세요? 뭐요? 그렇지, 까마귀입니다. 까마귀 5, 삼조고가 되겠습니다. 이 삼조고가 뭐냐면 전설에 나오는 새인데 태양에서 산다 그래요. 그래서 태양에 사는 새, 그래서 삼조고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 고구려는 전쟁에 나갈 때 반드시 삼조고의 깃발을 들고 나갔고 마치 오늘날의 국기처럼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태양의 후예입니다. 자, 근데 이 고구려가 왜 군사강국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환경결정론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환경결정론이 뭐냐? 이 부여사렴이었던 고주몽이 무리를 이끌고 내려와서 압록강변 근처에 고구려라는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다 좋은데 털을 잘못 잡은 겁니다. 여기가요, 온통 다 산이에요. 다 나무예요. 그럼 농사를 지을 수가 있나요? 아니, 평야가 있어야 또 근처에 물이 있어야 거기에 또 뭐 벼농사를 짓고 할 텐데 온통 비탈진 산이다 보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먹고는 살아야 되고 처자식은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칼을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옥저를 혹은 동해를 노략질해서 많은 물건을 갖다 바치게 했던 이 사람들이 바로 약탈경제의 나라가 고구려였다. 만약에 고구려 사람들이 여기는 전라도, 비옥한, 호남평야, 나주평야에 도읍을 정했다면 아마 그렇게 거칠진 않았을 것이다라고 추측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고구려 사람들이 얼마나 살벌했는지 그 예를 좀 들어보면 중국인이 쓴 삼국지 위지 동의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삼국지 위지 동의서에 동이족 편에 보면 고구려에 대한 그 초창기 고구려의 모습이 잘 나와 있는데 이 고구려를 보면 왕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대가라고 해서 귀족들이 있습니다. 귀족 밑에 누가 있냐면 앉아서 밥을 퍼먹는 사람들, 그래서 좌식자란 사람들이 있고 그 밑에 이제 하호라고 있어요. 하호. 그리고 그 밑에 노비들이 있습니다. 이 하호가 뭐냐면 평민인데 여기 있는 평민들이 좌식자에게 음식을 갖다 바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럼 좌식자는 도대체 누구인데 앉아서 밥만 퍼먹고 있을까? 이 사람들이 바로 고구려의 무사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으로 따지면 사무라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평민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음식물을, 단백질, 프로틴을 갖다 바치면 이 사람들은 그것을 먹고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영토를 넓혔던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고구려가 군사강국이라, 지금 이제 우리가 사회상을 보고 있는데 군사강국이라는 증거로서
당시 이제 고구려의 법률을 보면요. 얼마나 살벌했는지 일단 전쟁에서 패하거나 아니면 전쟁에서 후퇴하는 병사는요. 그 다음에 목을 베었다라고 나와요. 이 고구려의 법이 뭐냐면 일책12법이라고 그래서 보복법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훔치면은 1200만 원을 물어줘야 되고 한 대 쥐어박으면 두두두두두 12대를 맞아야 되는 이런 엄격한 법률 때문에 물건이 떨어져도 주워가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이게 고구려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러면 고구려가 엄청나게 살벌하기만 한 나라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외로 로맨틱한 나라였다. 싸움에는 천하무적, 사랑은 뜨겁게, 딱 유시진 대위죠. 그럼 이 당시 고구려의 사랑이 어땠느냐? 중매 결혼보다는 연애 결혼 위주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기록에 보면 말이에요. 남자가 여자 집을 찾아가서 당신 딸과 결혼하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용기 있게 외쳐요. 그럼 여기 이제 창문을 통해서 그 집에 이제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빼꼼히 내다보고 애 괜찮다 싶으면 사위로 맞아들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당시 결혼 풍습을 보면은 이 남자가 이제 그 집 딸을 데려가려면 그 오늘날로 따지면은 뭐 현실적인 문제가 있죠. 뭐 예를 들면 집을 마련한다든지 혼수, 예물 때문에 깨지고 파혼하는 커플 되게 많아요. 우리 고구려 조상들은 어땠는지 알아요? 기록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딸을 소위 말해서 시집 보낼 때 딸은 결혼시킬 때 남자가 예물을 가져오면 받지 않고 술 한 병에 돼지고기 한 점만 받았다라고 나와 있고 술 한 병에 돼지고기 한 점보다 더 많은 예물을 받으면 딸을 팔았다라고 생각해서 부끄러이 여겼다. 이게 고구려의 결혼 풍속이에요. 지금 우리를 살아가는 예비 신혼부부들에게 많은 부분을 시사하는 것이 당시 조상들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 그러면은 정말 그것만 받았나요? 그것만은 아니고 조금 더 뭘 받았냐면 노동력을 일부 제공받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고구려의 기록을 보면 집을 3등급으로 나누는데 부잣집은 상호, 중간은 중호, 하호로 나누는데 상호는 뭐냐면 성인 남자가 많이 사는 집, 7형제, 이건 상호. 남자 형제가 살면 중호, 남자 없이 딸만 있는 집은 못 사는 집, 하호 이렇게 나눴다. 그러니까 삼국시대는 노동력이 곧 재산이었어요. 그럼 네가 우리 예쁜 딸을 데려가는데 돼지고기에 술 한 병 갖고는 약하니까 우리 집에서 노동 좀 하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대릴사위가 시작이 된 게 고구려예요. 대릴사위가 시작이 되는데 여기는 딸의 집 바로 옆에다가 사위 서자에다가 가오곡자 그래서 서옥이라는 집을 짓고 그래서 여기서 신혼살림을 하다가 아이가 태어나면 아유 됐다 그동안 장작 많이 팼고 물도 많이 길러왔으니까 우리 딸 데려가거라. 그러면 이제 그때 남편 집으로 가는 요게 바로 서옥제. 그러니까 우리 두 가지 알았죠. 대릴사위의 시작은 고구려 때부터고 고구려의 결혼 풍습은 많은 예물을 요구하지 않았던 순수한 사랑의 시대구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오늘 알았습니다. 자, 그럼 전반적인 군사 강국이었고 또 로맨틱한 면도 있었던 고구려의 사회 전반의 상황을 봤고요. 자, 이제 고구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구려를 전성기로 이룬 왕이 있어요. 삼국시대는요, 여러분들 예수님 태어나고 한 100년 정도 지나죠.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5세기, 6세기, 7세기까지 고구려 700년 갔다고 그랬죠. 7세기까지 이제 고구려가 존재를 했었는데 이 고구려가 전성기를 이뤘던 게 언제냐면 바로 5세기예요. 요때가 고구려의 전성기인데 근데 이 광개토대왕 들어보셨어요? 왜 이름이 광개토예요? 이 살아생전에 지은 이름일까 죽은 다음에 붙인 이름일까? 항상 왕의 이름은 그분이 승하신 다음에 업적을 보고 붙이는 거예요. 광활한 영토를 넓혔다. 그래서 광개토예요. 원래는 더 길어요. 국강상 광개토경 평안호태왕. 근데 기니까 줄여서 광개토대왕 혹은 더 줄여서 태왕, 큰 왕 이렇게 부르는 거죠. 요 광개토대왕이 4세기에 태어나서 5세기를 걸쳐 살았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20세기에 태어나서 21세기를 걸쳐 살잖아요. 그리고 광개토대왕의 아들이 누구? 이 사람은 죽은 다음에 왜 이름을 장수왕이라고 불렀을까? 맞아요. 오래 살았어요. 몇 살 살았어요? 여러분들 뭐 사학과에서 나왔어요? 97살 살았어요.
우리나라 역대 왕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았어요. 2위가 누굴까요? 조선시대 영조 83세. 이 사람 97살. 당시 평균 연령 40세. 혼자 97살. 남들 평균 수명 2배. 지금으로 따지면 200살 넘게 산 거죠. 어쨌든 이제 오래 살아서 장수왕이죠. 근데 여기는 광개토대왕과 여기는 장수왕이 동시에 살았던 공통적인 세기가 5세기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고구려의 전성기예요. 그러면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의 업적을 살펴볼 건데 우리 학생들은 요거 알아두면 참 좋죠. 광개토대왕의 업적은 뭐고 장수왕의 업적은 뭘까? 딴 거 다 필요 없어. 광개토대왕은 위로 엄청나게 영토를 넓혀서 요동과 만주 지역을 차지한 사람이고 장수왕은 아래로 영토를 엄청나게 넓혀서 우리나라의 중심부인 한강을 차지한 게 장수왕이에요. 그럼 어떻게 기억하면 되느냐? 자, 따라해보죠.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아래로 기억하면 돼요. 생각보다 반응이 별로예요. 광개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개토는요, 18살에 고등학교 2학년 나이에 왕이 됐어요. 원래 이름이 담덕입니다. 18살에 왕이 됐고, 이 사람의 업적이 영락이라고 그래서 최초로 연호를 사용한 사람이에요. 이 연호가 뭐냐면, 과거에 연도를 세는 기원이 돼요. 지금 대한민국은 예수님 탄생을 기준으로 해를 세요. 서기 2016, 17, 18, 19. 북한은 김일성 탄생일을 기준으로 해를 세요. 그래서 주체 101년, 102년, 103년. 태국은 불기를 기준으로 해를 세요. 옛날엔 어떻게 했냐면 중국의 황제가 등극하면 그 해부터 해를 세요. 그럼 우리나라 왕들은 연호를 못 써요. 왜? 중국 황제들이 용납을 안 해. 무조건 중국의 연호를 따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최초로 영락이라고 스스로 이름을 지으시고 영락 1년, 2년, 3년 연호를 최초로 쓰신 자주의 아이콘이 광개토예요. 그러니까 멋있는 거지. 최초의 연호를 사용해요. 그리고 이분은 18의 왕이 되고 칼을 갈아요. 복수의 칼을 갈아. 그 이유가 뭐냐면 광개토대왕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원통하게 죽은 원통하다 고국 원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고국 원왕은 원통한 사람인데 중국의 침입을 받아서 아버지 미천왕의 시신을 독을 당하고요. 그리고 이 백제는 여러분들 고구려의 아들나라지. 고구려 사람이 백제 만들었다며요. 그러니까 영국이면 미국이죠. 근데 백제 근초고왕이 공격을 해서 고국 원왕을 죽였어요. 그때부터 고구려하고 백제는 원수였거든요. 근데 그 고국 원왕의 손자가 여기 있는 광개토예요. 그럼 광개토는 할아버지 원수를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칼을 갈다가 드디어 광개토가 쳐내려갑니다. 할아버지 원수를 갚는다고. 그래서 옛날에 요 북한강, 요게 남한강인데 옛날에 한강을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해보죠. 아리수. 입맛 다시시는 분들은 좀 이상한 분들이에요. 옛날에 술 이름이 아리수라고 했었어요. 그래갖고 요 아리수 한강을 건너서 백제왕을 무릎을 꿇힙니다. 그러니까 백제왕이 무서워서 전하의 영원한 딸랑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엔 딸랑이를 노객이라고 그랬거든. 전하의 노객이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 약속지켜야 돼. 나 너 믿고 가는 거야. 두고 봐 너. 딱 그래 놓고 할아버지의 원수를 갚은 광개토는 여기는 요동으로 진출을 해요. 그래서 후연을 격파하고 요동을 차지하고 숙신이라는 오랑캐를 격파하면서 북만주 일대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여기 있는 백제가 약속을 어기고 고구려한테 대든 겁니다. 어떤 짓을 했냐? 요 사이에 가야가 있는데 이 해안가 김해 지역에 금관가야라고 있어요. 요 백제하고 금관가야하고 바다 건너 일본하고 짜고 요 고구려의 오른팔이었던 당시 귀여웠던 신라를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 신라가 이제 내물왕 때, 내물마리간 때인데 그때 이 광개토대왕이 촉이 좋습니다.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 있는 국내성이라는 수도에서 이 평양으로 순수가 뭐냐면 왕이 납치는 거예요. 딱 내려와서 살피고 있었는데 이때 신라에서 사람이 달려온 겁니다. 대왕님, 영락대왕님, 지금 외놈들이 우리 신라 땅으로 쳐들어와가지고 신라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부디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광개토가 뭐야? 백제 이런 우리 귀여운 신라를 광개토한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광개토 대왕님이 400년에 AD 400년이죠. 안나 도미네. 그러니까 서기 예수님 태어난 지 400년 되는 해에 이제 5세기 시작입니다. 400년이니까 5세기 초반 기병이 이제 말 타는 병사, 보병, 걷는 병사 5만 명을 보내. 그래서 신라를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기는 외인들은 광개토대왕 말발굽만 듣고도 도망갑니다. 그 어디로 도망가겠어? 금강가야. 자기 배 세운 주차장으로 도망갔을 거 아니야. 광개토가 쫓아갔어. 가서 딱 보니까 금강가야 사람들하고 일본 사람들하고 거기서 라면 같이 끓여 먹고 있는 거야. 친구야, 같이 죽여주마 그러면서 광개토가 금강가야를 초토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가야는요 거의 오늘날로 따지면 핵 떨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가야가 이렇게 있으면 원래 금강가야가 여기가 이제 수도 비슷한 거였는데 광개토대왕한테 여기가 초토화되고 제2의 도시인 내륙지방 고령의 대가야로 중심지가 이동될 정도로 회생 불가능하게 아주 작사를 내놓은 사람이 광개토예요. 그럼 신라 입장에선 감사하겠죠. 그럼 이대로 광개토 가버리면 무섭잖아. 그래서 고구려 군대가 신라에 주둔을 합니다. 그 주둔했다는 증거가 어디서 나오냐면 신라에 가면은 여러 개의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을 발굴을 해봤더니 그릇이 하나가 나왔어요. 이 그릇이 호명 그릇인데 그릇 바닥에 뭐라고 써 있느냐? 국강상 광개토경 지호태왕 호우십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아니 신라 무덤에 광개토대왕을 찬양하는 내용을 새긴 글씨가 왜 나오냐는 거죠. 그거는 이 5세기 초반에 고구려와 신라와의 관계가 이랬구나. 고구려군이 신라에 주둔을 했구나. 이런 걸 알려주는 대표적인 유물이 되는 거고, 무덤이라는 거는 처음에 발굴하기 전에는 임의대로 뭐라고 그러죠? 1호분, 2호분, 3호분 순서를 정해놓고 파서 거기서 나온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유물로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호명 그릇이 나오면 그거는 호총, 무덤총자 호총이 되는 거고, 천마도가 나오면 천마총이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무덤에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봤다고요. 그런데 설민석 선생님은 어떻게 광개토대왕을 이렇게 잘하십니까? 마치 광개토대왕하고 잘 아시는 분처럼 오늘날 제가 광개토를 알 수 있는 건 광개토대왕의 아들이었던 장수왕이 자신의 아버지의 업적을 일일이 비석에 새겨서, 종이는 찢어지니까 비석에 세워서 여기다가 딱 세워놨거든. 이게 그 유명한 광개토 대왕릉비야. 아들 장수왕이 만든 거예요. 다 광개토 대왕릉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날에 이제 비추어서 역사전쟁으로 갑니다. 요 광개토 대왕릉비가 일본의 임나 일본 부설의 근거가 되기도 했었어요. 이 임나 일본 부설이라는 게 뭐냐면 4세기 즈음에 일본이 이 가야 근처에다가 일본부라는 관청을 만들어 놓고 백제하고 신라를 격파한 뒤에 우리나라의 남부 해안가를 지배했다. 그러니까 너희 한반도는 일찌감치 일본의 식민지였다라는 일본의 날조가 임나일본 부설이에요. 근데 일본이 이거를 주장하는 근거가 3개인데 첫 번째가 일본의 역사책 서기. 여기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두 번째, 4세기의 백제의 왕이 좀 이따 볼 근초고왕인데 근초고왕의 아들 근구수왕이 일본 왕에게 칼을 선물했는데 가지가 7개다 그래서 이걸 칠지도라 그래. 칼을 상납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세 번째는 이 광개토 대왕릉비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외이 신묘년, 외가 일본이 신묘년에 레도해 파했다. 바다를 건너와서 빵 하고 때렸대요. 어디를? 백잔. 백잔이 백제예요. 그 다음에 뽕뽕뽕은 뭐냐면 비문이 훼손돼서 내용을 몰라. 근데 추정컨대 저기에 가야가 들어가고 가야 신을 넣어보면 그 뒷글자가 라거든요. 라, 신라, 이위신민. 해석을 하면 외이신묘년, 외가 신묘년에 레도해 바다를 건너와서 빵 하고 때렸대요. 어디를? 백제하고 가야하고 신라를 격파하고
2위 신민 신하된 백성으로 삼았다. 일본 임나일본 부설의 근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일본한테 지배를 당했을까? 요거를 우리가 이제 조목조목 반박을 해요. 일제강점기에 우리 이제 사학자들이 첫 번째, 일본의 서기는 대표적인 위서입니다. 두 번째, 칠지도를 상납했다고 그러는데 이건 상납이 아니라 하사다 이거죠. 여러분들 오늘 스승의 날이죠. 저한테 꽃도 주시고 여러 가지 편지도 써주시고 꽃도 달아주시고 많이 해주시는데 여러분들 사랑하는 선생님, 스승님, 교수님한테 식칼 선물 세트를 선물할 수 있나요? 긴 칼, 짧은 칼, 뭐 제크나이프, 사시미, 은장도 이런 거 해가지고 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이 칼이라는 건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선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중국 요리에 대가 이연복 셰프 아시죠? 이연복 셰프가 자신의 제자라는 그 누구야 그저 만화가 김풍 씨한테 중국 요리칼을 선물로 줬다고 자기 서명을 해서요. 김풍은 이연복 셰프한테 못 드려. 감히. 이연복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백제가 줬다는 건 하사한 거죠. 맞잖아요. 세 번째, 광개토 대학능비는 해석을 잘못하면 돼요. 주어를 바꾸면 되는데 보세요. 외가 십여년에 바다를 건너와서 가야신라 백제를 때리고 신하된 백성을 만들었다가 아니라 주어를 바꾸면 외가 일본이 십여년에 바다를 건너온 걸 고구려가 빵 하고 때린 거야 일본을. 그래서 일본 제끼고 이리 와 백제. 신라 이리 와. 가야 이리 와. 어이구 내 새끼 그러면서 신하된 백성으로 삼았다. 주어를 일본에서 고구려로 바꿔버리니까 전혀 다른 문장이 되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누가 만든 비석이야? 장수왕이 누굴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 업적 써놓는 데다가 일본을 왜 찬양을 해? 아니, 전쟁한 적국이잖아요. 실제 그런 일이 있었더라도 감췄겠죠. 이거는 일본이 억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본 학계에서도 현재 임나일본 부설은 부정하는 것이고 이건 사실상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지금 일본의 저 집권한 사람 이름이 뭐예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9대 총독 이름이 아베야. 끝났나베. 아베. 이름 똑같은 사람이죠. 지금 아베 정권에선 다시 임나일본 부설을 꺼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임나일본 부설을 정설처럼 써놓고 그걸 학생들이 배우고 있어요. 자랑스러운 우리 일본이 고대부터 한반도의 남부를 지배했다. 이렇게. 그리고 일본의 도쿄에 있는 국립박물관이 있습니다. 도쿄 국립박물관이면 우리나라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하고 같은 급이죠. 거기에 가야에 유물 밑에 뭐라고 쓰여있냐면 임나시대, 임나가야 지역의 유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일본을 대표하는 뮤지엄 박물관에서 일본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서 임나일본부를 마치 정설처럼 표현하고 있으니 일본 학생들이 과연 뭘 배우겠냐. 제가 한 6년 됐나? 제가 일본에 시마네현에 가봤습니다. 그래갖고 학생들 인터뷰를 제가 직접 했어요. 했는데 10명 중에 9명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학교에서 배웠대요.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대요. 나중에 힘을 길러서 독도를 찾아올 거라는 거죠. 9명이, 나머지 1명은 막 알아들을 수 없는 욕을 하고 침을 뱉고 갔어. 그럼 제가 두려운 건 뭐냐면 독도 문제, 임나일본 부설 문제, 이거 비단 우리 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때의 문제인 거죠. 지금이야 당장 일본이 어쩌지 못하고 힘이 어쩌지 못하니 그만저만 하지만 이제 일본 자위대도 제가 뭐 일본 미워하지 않아요. 제가 일본 왜 미워해요. 음식도 맛있고 깨끗하고 뭐 친절하고 좋죠. 다만 여기는 역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양국의 불행이야. 우리는요 일본하고 손잡고 가지 않으면 절대 대한민국은 동북아의 중심 국가가 될 수 없어요. 일본도 발전하려면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역사 문제가 이게 가로막혀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죠. 그럼 일본 국민은 왜 아베 같은 사람을 지지할까요?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왜? 어렸을 때 교과서에서 그런 내용 안 배웠으니까. 이게 무서운 교육이에요. 어쨌든 이 광개토 대학능비가 어이없게도
일본의 임날본부설의 근거로 악용된 적이 있다는 거. 일본은 몰라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정설이에요? 조작된 역사예요? 조작된 역사라는 걸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광개토당의 업적을 받고 고구려를 전성기로 이뤘던 두 번째 장수왕의 업적입니다. 위, 아래. 아래라고 그랬죠. 장수왕은 간단해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저 세계 정복한다고 위로 치고 올라가셨는데 말이야. 여기 있는 백제신라 가야 얘네를 완벽히 정벌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절대 중국으로 밀고 갈 수가 없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수왕은 하나만 기억하면 되죠. 따라해보죠. 남하정책. 자, 고구려의 수도가 여기는 국내성이었는데 남하정책을 위해서 여기는 평양으로 수도로 옮겼다. 이 수도 옮기는 걸 옛날에 천도했다고 그래요. 평양으로 천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백제를 공격하기 전에 이 사람의 처세술을 보세요. 군사를 남쪽으로 이끌고 가면 어떻게 돼요? 중국이 뒤통수를 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넣었냐면 당시 중국이 지들끼리 싸우고 있어. 북쪽의 왕조, 남쪽의 왕조. 그래서 북조, 남조 이렇게 나뉘어서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 틈을 이용해서 북조가 칠 수 없죠. 너 남조가 있으니까. 남조는 지리상 어려우니까. 때는 요때다 싶어서 내려온 거예요. 그 내려오기 전에 북조하고 남조에 국서를 보내서 친교를 맺어놔. 딱 살살 달래놓고 쳐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백제의 계로왕이라는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고구려가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이 북조에다 편지를 보냅니다. 저기 고구려가 쳐들어오면 여기는 고구려 치세요? 라는 편지를 보내. 백제의 계로왕이. 국제정세를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북조는 그 편지를 그대로 반송을 고구려한테. 장성이 읽어봐. 이 자식이 그러면서 쳐내려서 계로왕을 때려 죽여요. 계로왕이 깨로 하면서 맞아 죽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계로왕 맞아 죽고 여기 백제 수도가 원래 잠실 올림픽 공원이었는데 잘 보세요. 이렇게 흐르는 게 금강이죠. 요 금강 중류 웅진.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제 충청도 공주로 수도를 옮기게 된 거죠. 도망을 간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 한강은 누가 차지했다? 장수왕이 차지한 거예요. 그리고 장수왕이 여기 그 충주 지역에다가 중원고구려비라는 비석을 세우잖아요. 근데 요 한강을 차지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고구려 전성기 때 한강은 고구려 거, 백제 전성기 때 한강은 백제 거, 신라 전성기 때 한강은 신라 거예요. 그럼 옛 삼국은 왜 그렇게 한강을 서로 차지하려고 싸웠을까? 이게 한강의 비밀이에요. 이 한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잘 보세요. 이 한강 하류가 포인트인데 요 중국의 산둥반도의 덩저우라는 무역항과 최단거리 교역로고 자 중국에 배가 들어옵니다. 배가 들어오면 북한강 따라서 강원도까지 갈 수 있죠. 남한강 따라서 충청북도, 경상북도까지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이어주는 중심부의 혈맥이야. 두 번째는 뭐냐면 김포평야가 있어갖고 쌀이 많이 나. 삼국 문화가 만나는 요충지야.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한강을 먹은 자가 그 시대를 먹은 자야. 그럼 여기는 5세기는 고구려의 전성기니까 한강을 누가 먹었다? 고구려가 먹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 자, 이렇게 고구려가 잘 나갔었는데 흥이 있으면 망이 있고 성이 있으면 쇠가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6세기부터 이렇다 할 만한 왕이 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점점 기울다가 여기는 7세기 때 이제 보장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보장왕은 고구려의 평화를 보장하지 못하고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근데 이 보장왕 때 보장왕은 쓰지도 않을 거야. 왜? 힘이 없어요. 그 밑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자가 누구냐? 그렇지. 당시 연개소문을 대망리지 태대대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대로가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국무총리거든요. 그러면 태대대로면 뭐예요? 이거는 큰 국무총리. 대망리지, 망리지는 합참의장, 큰 합참의장. 합참의장, 무와 국무총리, 무를 동시에 거머쥔 군인이 당시의 연개소문이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이 사람이 카리스마가 있어서 다른 나라가 넘보지 못했는데 항상 나라가 망할 때는 뭐가 있다? 연개소문이 늙어 죽으면서 들어봤죠? 뭐 남건, 남생, 남산 뭐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이 연개소문의 세 아들이 지들끼리 치고받아.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다가 한 명이 권좌에서 쫓겨나서 세상에 중국으로 망명하고 막 난리 부르스가 납니다. 그래갖고 이 지배층의 내부 분열 때문에 결국 여기는 고구려는 멸망하게 되었다. 신라하고 당나라의 연합군에 의해서 내부 분열 때문에 멸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군사강국으로 성공했다가 전성기를 이뤘지만은 결국 내부 분열로 멸망한 고구려를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고구려 사람 주몽이 내려와서 만들었다는 나라 백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제는요, 특징이 두 가지야. 첫 번째는 뭐냐면 백제를 만든 왕이 온조죠. 고대 왕들 중에 유일하게 포유류야. 온조는 이제 소선호, 엄마 뱃속에서 나오니까. 그럼 이 사람은 누구예요? 포유류가 아니에요? 아래서 나오잖아요. 주몽 아래서 나왔죠. 신라 박혁거세 아래서 나옵니다. 조류예요. 가야의 김수료도 택배 박스 6개 아래서 나옵니다. 유일한 포유류가 여기는 백제 온조왕이에요. 근데 여기는 백제는 전성기는 가장 먼저 이루게 돼요. 바로 근, 초, 고, 왕. 요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4세기가 이제 백제의 전성기가 돼요. 이 근초고왕은 한마디로 지도 하나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고구려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태양의 후예, 군사강국이라고 그랬죠. 그 이미지만 가지면 돼요. 고구려는 이거예요. 그럼 백제는 뭐냐? 문화를 융성케 했던 아름다운 문화의 나라. 중국의 문화를 일본으로 전해주는 가교 역할을 했던 나라가 백제다. 이렇게 이미지를 가지시면 될 거예요. 이 백제 역사를 여러분들이 제일 잘 모르는 게, 우리나라 이 국민들 특징이요. 삼국시대 하면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고구려예요. 이유가 뭘까?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으니까. 옛날에 나라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를 뭘로 알 수 있어? 그때 뭐 GDP가 있어, GNP가 있어, 경제, 문화,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기록이 남아있어. 모르죠. 그러니까 영토가 넓었으니 그만한 인구와 그만한 영토를 지배하려면 국력이 강했겠구나. 이렇게 추론하는 거죠. 그리고 넓으면 좋잖아요, 일단. 그죠? 그래서 고구려를 제일 좋아하고, 그 다음으로 인정하는 건 신라죠. 왜? 삼국을 통일했으니까. 근데 백제는 존재감이 없어.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나라인데, 백제가 얼마나 위대한 국가였는지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백제가 가장 잘한 게 뭐냐면, 초글로벌 국가였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근초고왕 때 보면요. 이 근초고왕이 일단 한강은 진작 차지해놨고요. 여기는 마한을 통일하죠. 그리고 세상에 잘 나가는 고구려를 공격합니다. 이러고 나니까 배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중국의 요서지방도 진출하고 산둥지방도 진출하고, 그리고 여기는 일본의 규슈까지 진출해서 글로벌한 국가였다는 것만큼은 확실한 것이 여기는 백제 근초고왕의 업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또 하나, 여기 있는 백제는요, 중국의 선진 문물을 일본에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한류 스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당시 이 일본을 보면 지정학적으로 이렇게 섬나라라 고립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니면은 절대 선진 문물을 받아들일 수 없는데, 고구려도 신라도 많은 문물을 전해줬지만은 거의 일본이 받은 문화의 90%는 백제가 줬다고 보면 돼요. 그럼 일본 사람들은 백제 사람들을 싫어할까, 너무 좋아할까? 너무 좋아하죠. 그 일례로서 백제가 좀 이따 신라한테 망하거든요. 백제 망했을 때 백제에서 이제 독립군들이 독립운동 벌일 거 아니야. 그때 일본에서 전함을 보내가지고 여기는 금강, 옛날에 금강을 백마강이라고 그랬는데 요 백강에서 함께 전투를 해. 독립군 후원을 했어요. 그럼 당시 백제가 일본에게 무엇을 전해줬는가? 첫 번째로 뭘 줬냐면, 아직기라는 이게 사람 이름이야. 이 근초고왕 때인데 4세기 때 일본에 말을 선물을 했어요. 왜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판다도 선물하고 뭐 그러잖아요. 호랑이도 선물하고, 우리는 뭐 진돗개도 선물하고. 말을 선물하는데 이제 말 먹이를 줄 마부가 따라갈 거야. 그 마부예요. 갔는데 이 일본인들이 한자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직기가 마부지만 한자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을 스승으로 모신 거죠. 그래서 일본에 한자를 전달한 게 아직기예요. 그리고 나서 비슷한 시기에 왕인이라는 사람이 갑니다. 이 사람은 박사 맞아요. 한자를 아느냐?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 내 천자문 책 줄까? 책 읽으라고?
그 공자님의 논어 줄까? 읽어볼래? 이거 설민석 선생님 추천서인데 읽어볼래, 논어? 감사합니다. 아리가 뭐 그거 한 거예요. 아리가 또 뭐 고자이마스 한 거죠. 세월이 지나서 이제 6세기 때는 노리사치계라는 승려가 일본 최초로 불교를 전해줘요. 한자를 아느냐? 책도 읽었느냐? 그렇다면 불교를 전해주마. 물론 불교는 너에게 사치일 수 있어. 하지만 전해주마. 노리사치계. 자, 이렇게 백제의 그 문화를 많이 받다 보니까 그 증거들이 오늘날 쏟아져 나오는데요. 제가 준비한 사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다른 거예요. 서로. 이 금동미륵보살 방가사유상 아시죠? 요거 어디 가서 여러분들 딱 이게 뭐냐면 설명하기 딱 좋아요. 이게 뭐냐면 석가가 반쯤 앉았죠. 반쯤 앉아서 생각에 잠겨서 이렇게 깨달음을 얻는 모습이 금동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이에요. 그럼 이 석가는 이때 어떤 걸 깨달았을까요? 내가 지금 목숨을 구했다고 좋아해도 곧 죽을 목숨인 것을, 내가 지금 배부르고 이득을 얻었다고 곧 잡혀먹을 목숨인 것을, 이런 걸 깨닫는 장면이 미륵보살 반가상인데 요걸 금동으로 만든 거죠. 요거 고구려 백제 신라 다 만들었는데 요거를 갖다가 이제 일본이 이제 저거 한 거죠.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목조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 그대로 이제 똑같이 따라한 거예요. 우리는 금동으로 만들었고 일본은 목조로 만들었는데 우리는 요게 국보 83호예요. 근데 일본은 국보 1호예요. 목조로 만들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에요? 우리는 워낙 문화재가 많으니까 83호밖에 안 되는데 일본은 아무래도 1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국보라는 것은 순위를 매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지정을 하다 보니까 그게 순서가 되는 거. 그러면 더 귀중한 게 나오면 국보 1호가 바뀌나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백제 문화를 일본이 이렇게 받아들였구나. 이런 걸. 그러니까 한류 문화는 삼국시대부터 계속됐구나. 이런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당시 백제 사람들이 글로벌했다고 그랬죠. 일본으로만 진출한 게 아니라 여기는 중국의 남쪽의 왕조, 이 중국으로도 진출을 했는데 그 증거로서 당시 백제 왕 중에 요 6세기에 누가 있었냐면은 무령왕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무령왕이 이 정치적으로 업적이 뛰어났다기보다는 문화사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게 이 사람 무덤이 발굴이 됐어요. 그러니까 역대왕, 고대왕 무덤 중에 그 비석이 있어서 이게 어느 왕의 무덤이다라고 유일하게 밝혀진 게 무령왕이에요. 여기 금강이 이렇게 흐르면 이제 백제가 수도를 서울에서 공주로, 공주에서 다시 성왕 때, 6세기 때 여기는 사비, 오늘날 부여로 옮기거든요. 근데 여기 공주에서 발굴이 되는데 여기는 그 일제 시대 때 다 도구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왕릉이고 뭐 무덤에 남아있는 껴묵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왕릉인 줄 모르고 그냥 두고 갔는데 박정희 대통령 때 그 수로 배관 공사하다가 우연히 구멍이 뚫린 거예요. 그래갖고 안을 봤더니 무슨 벽돌로 무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파고 들어갔더니 바로 오른쪽에 있는 저 왕릉이 나온 거죠. 그 저 왕릉에 저기는 지금 텅 비어 있는데 가운데 판이 2개가 있어요. 그걸 지석이라고 그래. 그 지석 왼쪽에 이거는 무령왕의 무덤이다. 삼왕의 무덤이다. 그리고 그 와이프도 같이 묻혀있다. 이렇게 딱 판이 있고 그 위에 양나라 동전이 엽전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왜 양나라 동전이 나왔냐고. 백제하고 양나라하고 교육이 활발했구나. 증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중국에서도 백제와의 교류가 활발했다는 증거가 출토가 됐으니 이게 바로 양직공도라는 그림책이에요. 이 그림책은 뭐냐면 중국을 방문하는 여러 나라의 사신들의 모습을 그림과 글씨로 쓰여낸 책인데 백제의 사신이라고 쓰여져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린 뭘 알 수 있어요? 백제는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과도 활발한 교역을 했던 문화의 사절이자 동아시아 문화의 가교였다. 이렇게 문화적으로 백제를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백제가 전성기를 이루었죠. 근데 이 4세기 때 전성기를 이루다가 이 5세기 때 누굴 만나요? 장수왕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때 백제 왕들은 비유, 계로, 문주, 동성이라고 나오는데
학생들 배우는 중간고사 내신 수능에 절대 나오지 않아요. 업적이 맞아 죽었다, 야. 하필이면 이 사람만 나가지고. 남아정책 때문에. 아무 업적이 없어요. 업적이 없다가 6세기에 그나마 조금 알아둘 만한 사람이 무덤이 발견된 여기는 무령왕 정도. 그리고 백제를 다시 살리려 했던 성왕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결국 7세기에 누가 등장을 합니까? 의자왕이 등장을 하면서 멸망을 한 거예요. 의자왕이 실제로 뭐 삼천궁녀와 노란한 사람이 아니다. 거짓말입니다. 이 사람이 의롭고 자유로운 왕이에요. 되게 좋은 왕이고 그 백제의 삼천궁녀가 존재하지도 않았고 낙화암에서 백제가 멸망할 때 삼천궁녀가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낙항 가보신 분 계세요? 그거 3,000명 못 올라가요. 그거 어떻게 올라가? 그거 지어낸 거예요. 그거 왜 지어냈을까?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고 그 신라의 후손인 김부식이라는 고려 사람이 삼국사기를 적다 보니까 의자왕을 폄하한 거예요. 물론 말년에 이거 좀 하고 타락 좀 했지만 시작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조선시대 중기적에 민재인이라는 시인이 백마강부라는 시를 쓰는데 거기서 꽃잎처럼 떨어지는 국녀수 삼천이라고 썼어요. 그럼 보통 그게 3,000명 일일이 센 게 아니라 원래 시적인 표현은 어때요? 천일 동안 굳이 천일 안 사귀어도 천일 뭐 이러죠. 천일의 N 3,000 그냥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건데 그게 오늘날 20세기에 와서 역사를 빛낸 위대한 인물들이란 노래에서 의자왕 삼천궁녀 이거 하다 보니까 역사가 왜곡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자왕은 그렇게 처음부터 나쁜 사람도 아니었고 삼천궁녀와 노란한 사람도 아니라는 걸 꼭 얘기해달라고 어젯밤 꿈에 나타나셨다. 그래서 결국 여기는 의자왕 때 백제는 의자왕의 타락, 말년에 타락해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자, 군사강국 태양의 후예 고구려 받고 동아시아 문화의 달이 백제를 받고 마지막 신라인데 이 신라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제가 붙인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시작은 미약했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바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것이 신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역사를 보면 정말 흙수저 아니라 똥수저를 물고 태어났으나 그 시작은 미약했으나 그 끝은 창대한 경우가 뭐 이런 나라, 인물, 사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국가 신라를 제가 소개를 할게요. 이 신라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왜 이랬어요? 이거 군사강국. 환경결정론. 지정학적 위치가 정말 더러웠어요. 고구려. 중국으로부터 선진문물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요하 사이에 두고 붙어 있어요. 침략 아니면 좋은 거 받아들이는 건데 침략을 안 당하지 왜? 북조와 남조가 나뉘어서 지들끼리 싸우다 보니까 럭키예요. 고구려는. 좋은 문물만 받아들인 거예요. 그죠? 여기는 백제. 그 다음으로 가깝잖아요. 좋은 문물 그 다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신라는 제일 멀어요. 먼 데다가 태백산맥, 소백산맥 사이에 짱 박혀 있어. 선진 문물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자연적 조건이 더러워요. 그래서 이 고구려하고 백제는 되게 비슷합니다. 똑같이 지배자를 왕이라고 불러요. 근데 얘네는 거서관이라고 그래요, 왕을. 뭐 차차웅, 무당이라고도 부르고 이사금, 이빨이 많은 사람, 연장자, 마립간 막 이렇게 불러요. 그러다가 한참 뒤에 나중에 6세기나 되어서야 이제 왕이란 말을 쓰고 6세기까지 국호도 없어. 사로 그러다가 6세기의 신라라는 국호를 뒤늦게 얻었던 가장 발전이 더디고 촌스러웠던 나라가 신라예요. 이 나라가. 거기다가 엄청난 사회적 모순을 가지고 있어요. 이 신라의 사회적 모순이 그 유명한 뼈다귀에도 품격이 있다라는 골품제예요. 이거 들어보셨죠? 성스러운 뼈다귀가 성골, 진짜 뼈다귀가 진골, 그 밑에 6두품, 5두품, 4두품 이렇게 있는데 얼마나 차별을 하냐. 내가 만약에 6두품이다. 부모님이 6두품이다. 그럼 17급으로 입사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6급 공무원 이상 진급이 안 돼. 절대로. Never. 만약에 부모가 5두품이면 10급, 4두품이면 12급 이상 진급이 안 돼. 거기다가 집도 오늘날은 장관보다 차관이 더 넓은 집에 살 수 있죠. 그때는 안 돼. 그 자신의 그
골품에 따라서 집 크기도 점점 줄여야 되고 오늘날 자동차에 해당하는 수레도 작아야 되고 정말 더럽고 치사하고 변태스럽게 차별을 했던 게 신라예요. 그러면 신라의 젊은이들은 이 사람이 가장 괴로울 때가 뭐죠? 가능성이 없을 때. 그때 사람들은 괴로워하거든요. 그럼 이 나라는 망해야죠. 망해야지. 근데 안 망하고 고구려 백제 700년 갈 때 삼국을 통일하고 300년 더 가요. 1000년을 갔단 말이야. 비결이 뭐냐 이거지. 그 비결은 바로 내부적 단결이죠. 이 단결을 이루는 청소년 수련 집단 때문이었다.